저는 대전의 명문 여고 2학년 이름은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군 위문 편지를 쓰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와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군인 아저씨는 어떤 분일까? 잘생겼을까? 우리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장난스럽게 또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받은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병 김상중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왔습니다. 단정한 글씨체와 정직한 말투에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위문 편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 집 막내딸이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편지엔 제 어린 마음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쓰던 편지가 아닌 저를 알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지요. 2주에 한 번씩 군인 아저씨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 속엔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학창시절 공부에 지쳐있던 제게 그의 편지는 단비처럼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꾸준히 편지가 오는 건 정수기뿐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편지 속에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외모, 작은 눈, 낮은 코, 통통한 체형의 여고생이었지만 편지 속에서는 늘 반에서 이쁜이라고 불리는 여학생이 되었지요. 그는 제 모습이 궁금하다 했고 저는 자신감 없는 마음에 조금씩 과장을 보태어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멋진 청년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너무도 훤칠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제게 단순한 군인 아저씨가 아닌 마음속의 왕자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와 눈이 마주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손길은 한층 더 달콤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제게 사진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잘 나온 사진이 없어 죄송해요. 제 모습이 실망스러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3이 되어 학업에 매달렸습니다. 편지 답장은 늦어졌지만 그의 편지는 여전히 제게 도착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하루 끝, 편지 봉투를 여는 순간이 유일한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대전 시내 작은 상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편지는 이어졌고 그는 졸업을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 저도 작은 선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언제나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편지를 기다리는 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을 했습니다. 이제 직접 정승양을 뵙고 싶습니다. 대전역 앞 독일빵집에서 오후 2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제 가슴은 벅찬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때 보낸 사진은 제 것이 아니라 동기의 사진이었어요. 제 얼굴을 보면 정승양이 편지를 안 보낼까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 외모가 평범해 실망하실까봐 조금 꾸며서 썼어요. 우린 서로 닮은 듯한 모습에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은 코, 작은 눈, 통통한 체형. 마치 친남매처럼 닮아 보였고 마음도 오랫동안 이어온 편지로 이미 깊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음에도 오랜 벗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훌쩍 흘렀고
저는 아버지의 엄하심을 핑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서울 큰아버지 댁에 올라가면 다시 만나요. 그렇게 약속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왕자님이라 여겼던 그는 이제 친오빠처럼 다정한 상중 오빠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서울 큰아버지 댁에 올라갔고 상중 오빠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전경은 반짝였고 그의 곁에서 바라보는 도시는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정숙량은 뭘 제일 좋아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웃으며 전 통닭이 제일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오빠도 크게 웃으며 종로의 유명한 통닭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빠가 통닭 다리를 뜯어 제게 건네는 순간 마치 제 또 다른 모습이 웃고 있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그날 오빠는 집안의 과수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배나무 가득한 풍경 앞에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인 과일이 배예요. 제 말에 오빠는 마치 운명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일은 고되었고 게다가 시아버님은 친구들에게 담보로 돈을 빌려주신 상태였습니다. 빚이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고깃집 비법을 가져와 과수원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배와 고기 모두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과수원에 평상을 놓고 친정아버지의 갈비 양념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과수원 갈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이게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곧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손님이 몰려들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기다리다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했지만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수원은 더 이상 힘든 노동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의 고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과수원 갈비집 덕분에 시아버님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지요. 우리는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았고 안도의 한숨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상중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여유가 생겼으니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배와 갈비를 챙겨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를 나눠주고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반짝이며 웃었고 그 웃음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해가 넘도록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장난감 총을 들고 충성을 외치며 군인의 꿈을 키웠고 딸은 작은 공책에 시를 쓰며 글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늠름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아들을 보며 우리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편지를 주고받던 그 군인 아저씨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딸은 글쓰기를 좋아하더니 결국 방송국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책상 앞에서 시를 쓰던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자랑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과수원 갈비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처음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처럼 늘 풋풋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과수원 길을 거니며 그때 편지 한 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땠을까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70을 넘긴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과수원도 갈비집도 하지 않지만
옛날 편지를 꺼내 읽으며 웃습니다. 사진 속 젊은 우리의 모습은 희미해졌지만 그때의 마음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때 위문 편지 한 장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 장난반 진심반으로 썼던 그 글씨들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우리는 평상에 앉아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땀 흘리며 배밭을 가꾸던 날들, 손님들이 줄 서 있던 주말들, 아이들의 웃음과 고아원 아이들의 환한 얼굴들, 모두가 한 편의 긴 영화처럼 스쳐갑니다. 저는 반에서 이쁜이라고 불려요. 그때의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위문 편지 한 장이 씨앗이 되어 평생을 함께한 사랑과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을빛 라디오.